그러면 워드 모델 첫 논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드 모델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일단 아카이브에 올라왔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두 가지 버전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뉴립스에 내게 되면서 좀 그 양식에 맞춰서 내용도 좀 수정하고 이제 서플리먼트로 뺀 부분이 있고 뭐 크지만 좀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좀 이것저것 많이 참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뭔가 또 또 다른 제목으로는 "Can agents learn inside of their own dreams?" 라는 제목으로 이제 데이비드 하 구글 브레인에서 이제 작성한 논문입니다. 2018 년도 뉴립스에서 이제 나오게 된 논문이고 아마도 이런 워드 모델을 처음 제안했던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머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논문은 저희 같은 사람 인간의 인지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그 강화학습의 에이전트에게 환경에 압축된 시공간을 표현을 학습시키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 논문이고요. 여기서 에이전트는 이제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고 있는데 V, M, C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이 각각 세 가지 모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실험했는지 발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를 자신의 워드 모델, 즉 꿈속에서만 훈련시킨 후 실제 환경으로 폴리시를 이전시킬 수 있음을 이제 실증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뭐 다른 분들께서도 강화학습을 얼만큼 잘 아는지를 잘 모르지만 일단 강화학습을 좀 더 알고 이해를 하고서 이 논문을 읽게 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 백그라운드로 강화학습의 기초를 아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이 혹은 이 머신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방법론 중에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이제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의 경우는 이제 정답 레이블이 있어서 그 레이블을 기반으로 모델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광학습은 이런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모델이 학습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더 해 보고 나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스스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화학습에는 두 가지 등장인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이전트, 즉 이걸 결정하는 주체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이 에이전트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행동에 반응하는 전체 세계가 이 environment라고 이 강화학습 쪽에서는 부르고 있고 이렇게 관찰하고 행동을 선택하고 보상을 받는 주체가 즉 AI가 에이전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화학습의 핵심 루프를 좀 보게 되면 강화학습은 이런 사이클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이 전체 상태를 에이전트에게 주게 되고 에이전트가 이 환경을 보고 관찰을 하고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이 행동에 반응을 하게 돼서 상태를 바꾸고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돌려주고 다시 1 번으로 돌아가서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누적된 보상을 합산을 해서 이 최종 스코어를 얻게 되고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가장 좋은 폴리시 그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게임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전트가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이 게임 엔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강화학습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이렇게 observation, 현재 게임의 화면, 즉 지금 당장 보여지는 화면이고 액션, 즉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게임에서는 버튼을 입력해서 앞으로 갈지 뭐 뒤로 갈지 이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워드, 즉 이걸 막는 행동을 했다면 플러스 점수,
뭐 좀 안 좋은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마이너스 점수로 이제 보상을 주게 되고, 에피소드라고 는 에피소드라는 것은 즉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하는 한 게임 한 판을 이제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강화학습에서 주로 보여지는 용어들은 리워드랑 스코어가 있을 텐데요. 즉 에이전트의 목표는 사실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에피소드 동안 받는 보상의 합이 최대화 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보상의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환경이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받는 점수들이 다를 텐데, 여기서 뒤에서 소개될 논문의 그 환경의 경우는 카 레이싱, 그다음에 Don't Take Cover 이라는 이 환경이고, 뭐 카 레이싱의 경우에는 트랙 타일을 밟을 때마다 플러스 1 점, 매 타임 스텝에서 마이너스 0.1점 이렇게 보상을 주게 되고, 둠 테이크오버의 경우에는 뭐 이제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살아있는 매 타임 스텝마다 1 점을 주게 돼서 최대값은 2100 점, 이런 형식으로 게임마다 이제 즉 environment마다 이제 보상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리시라는 용어도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폴리시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규칙을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즉 뭐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루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일지, 가장 좋은 최종 꼴일지에 따라서 이런 걸 폴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찾는 것이 이 강화학습의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읽다가 보면 이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픈 AI 짐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 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환경들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짐은 2016 년도에 오픈 AI가 공개한 강화학습 환경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막대 세우기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 소개되는 카 레이싱, 비즈둠 등등의 다양한 환경들이 있고, 본 논문에선 카 레이싱과 이제 비즈둠만을 기준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뭐 한번 이런 간단한 예시 코드가 또 있어서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일단 강학습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사실 저희 인간들은 좀 뭐 걷거나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 왜 로봇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간처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관점에서 이 논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뭐 인터랙션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일단 야구 타자를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투수가 던지는 공은 매우 빠릅니다. 근데 이 타자가 이 투수가 던진 공을 치려면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공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거 타자들은 공을 보고 판단하고 배트를 휘두를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도 타자들은 공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치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뇌가 공의 궤적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자들이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부 모델, 즉 멘탈 모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탈 모델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빠르게 행동하고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도 이런 내부 모델, 멘탈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화학습에 기반해서 강화학습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모델 프리 RL과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 프리 강화학습 방법의 경우는 환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패턴을 직접 외워서 이제 학습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경우에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학습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될까?'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그 2018 년도 기준으로 더 옛날 모델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델 프리 강화학습 방식을 채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DQN, A3C 등등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모델 프리의 reinforcement learning의 핵심 병목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최종 점수는 수백 번의 행동이 모여서 결정되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보상은 아주 맨 마지막에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최종 이 결과를 얻게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이 기여를 했는지 사실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내는 문제가 이런 문제를 Credit Assignment Problem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파라미터가 수가 많은 대형 신경망을 이제 모델 프리 방식으로 훈련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이 모델 프리의 병목 현상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모델 베이스드의 이제 강화 학습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해법으로는 큰 세 개 모델 V와 이제 M을 활용을 해서 보상 없이 비지도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 아주 작은 컨트롤러 C만을 가지고서 이제 보상을 얻으면서 최적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월드 모델의 경우는 이러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미지만 보고 스스로 익히고 보상이 얼마인지는 사실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수백만 파라미터짜리 네트워크에서 풀 필요가 없어지고 아주 작은 컨트롤러 860 개의 파라미터만으로도 이런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으로는 AI가 실제 환경 대신 어 자신이 상상한 세계 안에서 연습하고 이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즉 저희 인간이 꾸는 꿈처럼 AI도 스스로 만든 꿈속에서 훈련을 하고 그 실력을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모듈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 M, C 이 세 가지 모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단 오버뷰로 이 모델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V의 경우는 저희가 보는 저희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이미지를 이 모델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잠재 벡터 Z로 변환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저희 인간으로 보게 되면 눈과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의 경우는 메모리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뭔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M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컨트롤러 C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반사적으로 판단하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면서 반사적으로 이제 반응하고 판단하는 파트를 이제 컨트롤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 파트 이게 전체적인 구조이고요. 각각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전 파트에서는 Variational Autoencoder VA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인간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VA의 경우는 이 에이전트 컨트롤러를 이제 학습하는 과정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모델을 학습하는 파트이고요. 즉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아주 작은 잠재 벡터 Z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사람으로 치게 되면 저희가 눈으로 본 뭐 도로나 이런 커브, 속도감 등등의 핵심 정보들을 요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A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를 다시 재복원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이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A를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랜덤 플레이로 수백 이제 수백만 장의 이미지들을 64 바이 64의 픽셀 이미지로 리사이즈를 해서 모델의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태스크마다는 어떤 얼만큼의 큰 얼마나 큰 크기의 벡터로 이제 축소를 했는지는 또 다르지만 카레이싱에서는 32 차원, 위즈덤에서는 64 차원으로 64 차원의 벡터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데이터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에폭 동안만 학습을 하면서 이 이미지를 압축을 했다 복원하는 학습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 메모리 파트인데요. 이 메모리 파트에서는 이제 믹스처 데ን시티 네트워크에다가 RNN의 뭐 네트워크를 더해서 이제 DMN, RNN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메모리 파트도 이 컨트롤러가 실제로 이 뭔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 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모델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인간의 기억과 예측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맡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었었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RNN의 기법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의 입력으로는 현재의 행동 AT, 그다음에 현재의 이 값들, 현재 Z 값, 그다음에 이전 은닉 상태 H 값들을 활용을 해서 이 모델의 인풋으로 넣게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그다음에 확률 분포를 통해서 어떠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정답 뭐 0과 1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할지 그 확률 분포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또 온도 파라미터라는 이 타워 값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타워 값이라는 것은 예측의 불확실성을 조절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로 인간으로 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선명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타워 값이 좀 낮다면 거의 결정론적, 즉 예측이 정확하긴 하지만 가상 환경에서의 지칭이 발생할 수 있고, 타워 값이 높게 되면 좀 더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좀 더 잘 작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20회 폭 선행적으로 이제 수집했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20회 폭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 어 이 카레이싱 태스크에서는 LSTM의 히든 유닛을 256 차원, 위즈덤 태스크에서는 512 차원으로 이제 맞추고 모델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모듈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RNN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귀적인 이제 굿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CNN의 경우에는 입력을 받고 그냥 출력을 내뱉는 이런 네트워크인데요. 이 RNN의 경우에는
그냥 그전의 것을 좀 더 기억할 수 있게 이 히든 스테이트라는 이 메모리를 갖게 되고, 매 시점마다 새 입력을 받게 되면 이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고 다음 시점에 그 메모리를 다시 참고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전의 시점에서 어떤 것을 학습했는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하나의 답을 내뱉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MDN, 믹스처 데ን시티 네트워크를 좀 더 컴바인을 해서 어 하나의 정답 값을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좀 많은 상황이 이제 얽히고 설켜서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모방을 해서 하나의 답 대신 확률 분포를 좀 더 내뱉을 수 있는 신경망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DN과 RNN을 이제 합치게 되면서 시간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미래를 확률 분포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스케치 RNN의 아이고 네, RNN의 구조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가 실제 그 앞에서 학습하고 뭐 기억을 하고 봤던 부분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지 이런 역할을 해 주는 C가 컨트롤러 파트, 즉 판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과 메모리가 만든 표현을 보고서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선형 구조를 활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냐를 보게 된다면, 앞서 이미 복잡한 판단 능력이나 이런 기억 능력은 비전과 메모리 파트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이 컨트롤러는 좀 더 단순할수록 학습이 빠르고 그냥 이 진화 전략을 활용을 해서 그냥 최적화하기 좋기 때문에 C는 아주 더 간단하고 가볍게 단순화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컨트롤러를 학습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진화 전략, evolution strategy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딥러닝의 경우에는 주로 경사하강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손실함수에 미분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바꾸면 더 좋아지는가를 계산하고 조금씩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사하강법의 한계로는 미분 가능한 손실함수가 있어야 하고, 이제 중간 과정의 정보, 어떤 행동이 좋았는가에 대한 이런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렘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강화 학습에서는 이런 컨트롤러를 학습할 때 100번을 학습을 하게 하고 100번 행동 끝에 누적 보상이 얼마였다라는 결과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행동이 좋았는지 중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사강법보다 진화 전략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MA Evolution Strategy의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성능이 좋아졌는가를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탐색을 집중을 하게 돼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폴리시만 살아남게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큰 세 가지 모듈들이 아 합쳐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VA 비전 파트와 이제 메모리 M 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베리어블, 이 코드에서도 보시다시피 글로벌 베리언스로 사실 모델을 이미 학습을 해 놓고 그 모델을 프리즈 하고서 실제 이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될 때는 이 컨트롤러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만 환경을 보고서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을 기반으로 다시 또 그다음 액션을 취하게 되는 이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로 보시게 되면 환경은 먼저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즉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게임 화면 이미지를 받게 되고 아무런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A는 이미 학습이 됐던 그 파트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잠재 벡터 Z로 압축을 하게 되고 그 Z와 H를 보고서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기억했던 부분 그다음 행동을 계속 결정을 하게 되면서 잘했다면 플러스의 포지티브의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마이너스의 보상 혹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아주 작은 스몰 보상이 이제 깍 차감이 되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두 가지 실험을 주로 진행을 하면서 왜 이 실험이 좋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카레이싱 익스페리먼트는 이 자동차가 이런 벗어나지 않고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매 시도마다 실험 설정을 보게 되면 매 시도마다 다르게 생성되는 트랙에서의 탑뷰 레이싱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행동의 경우에는 좌우로 가는 것과 가속, 브레이크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100회 연속을 이제 학습을 하고 평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하고 그 점수가 900점 이상으로 받게 되며 당시 기준으로 이 900 점을 넘는 연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습을 하는 방식을 좀 더 이 예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 번의 롤아웃을 랜덤한 폴리시를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어 일단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게임 한 판을 끝까지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만 번을 통해서 랜덤한 플래시를 기준으로 이미지들을 얻게 되고 이 얻어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VA를 선행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된 VA와 이 만 번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메모리, 이 MDN, RNN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들을 이제 프리즈하고서 실제 환경에서 이 컨트롤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모델에서 사용된 파라미터 수는 다음과 같다고 하고 실제 모델 학습하는 관점에선 컨트롤러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867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먼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모델 프리 방법으로 이제 제한되었던 DQN, A3C 등등은 이제 343, 591의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만약에 VA만 학습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다면 632로 좀 낮은 스코어에 여기다가 히든 레이어를 비전 모델에 비전만 가지고서 보게 되지만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좀 더 파라미터 수가 867 이었는데 그걸 더 늘려서 학습을 하면 더 좋을까라는 실험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788로 성능이 향상이 있긴 하지만 좀 낮은 성능의 향상폭이고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 파트까지 추가를 했을 때가 906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메모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비전 파트만 있게 될 때는 현재 순간의 스냅샷만 본 이 그 벡터만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순간의 그 스냅샷만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될지를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모리 파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반사적으로 좀 더 대응할 수 있고 미래의 확률 정보 분포가 내재되어 있어서
좀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이 실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VMC가 어떤 식으로 좋은지, 그리고 어떤 evaluation 스트래티지를 가져갔을 때가 좋은지를 이제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evaluation study를 보게 되면 evolving stable strategy라는 관점에서 이 워드 모델의 저자가 직접 쓴 블로그의 포스트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트롤러를 학습하는 관점에서는 진화학습 방식을 좀 채택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CMA 진화학습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강건한 정책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런 어떻게 하면 실험이 어떤 식의 실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랜덤 환경에서 에이전트들을 평가를 하게 될 때 사실 운이 좋아서 가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진짜 운이 좋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건지 구분을 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여러 정책들 중에서 여러 뭐 후보군들 중에서 쉬운 트랙을 만나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고, 후보 B의 경우에는 사실 성능 자체는 좋은데 어려운 트랙을 만나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여 본 저자의 경우에는 한 에이전트를 16 가지의 서로 다른 랜덤 시드로 16번 실험을 하게 되고, 그 평균 보상을 이제 기반으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이제 좀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방식이든 잘 된다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선의 경우에는 여 64 명의, 어떻게 보면 64 개의 후보군을 여기서는 사용을 했는데, 64개 후보군의 전체 평균 점수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의 경우에는 64 개의 후보군 중 아주 최하위의 점수가 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초록색 선의 경우에는 최상위 점수, 그다음에 빨간 선이 최우수 에이전트를 1024번 테스트한 점수인데, 이 주황색 선의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STD가 즉 분산이 좀 노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심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에이전트가 환경에 따라서 그 세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너무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우수 에이전트를 1024번 테스트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초반에부터 바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채택 이 진화 진화학습으로 활용을 했을 때 이 컨트롤러를 가장 잘 학습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런 본인들의 제안한 모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보게 될 때 여기 비전 온리와 이제 비전 온리에다가 히든 레이어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소폭 상승했고, 그다음에 메모리까지 추가를 하면 960 점의 성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비전 온리만 했을 때랑 비전 온리에 Z만 활용을 하고, 그 컨트롤러를 단순한 선형 레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히든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복잡하게 설계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하고, 사실 비교를 했을 때 그다음에 Z와 이 H 히든 벡터까지 같이 넣어서 컨트롤러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비전 원리의 경우에는 즉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Z만 보고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분포가 매우 점수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도 많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던 게 '컨트롤러를 너무 간단하게 설계를 해서 안 좋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컨트롤러를 좀 더 복잡하게 설계를 하면서 파라미터의 수도 키워 봤더니 성능 향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성능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기억을 그전의 행동들과 어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메모리 파트, 메모리 모듈을 추가를 해서 이 히든 벡터까지 추가를 해서 컨트롤러를 학습을 했더니 좀 더 처음부터 가장 좋은 점수들을 얻게 되면서 평균 점수 자체가 906 점의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카레이싱을 기준으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본인들의 모듈의 이제 강점을 소개를 해 주었고요.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이 비즈돔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 실험 설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환경의 경우는 방 안에서 몬스터의 파이버볼을 피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상으로는 이제 생존 시간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해결 기준으로는 이제 앞서 그 카레이싱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여러 번 100회 연속으로 이제 평균 시간을 측정을 하게 돼서 얼마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 본 실험에서도 사실 동일한 그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만 번의 그런 랜덤 폴리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VA를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레이턴트 벡터는 64로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됐던 이 피처들을 이제 컨트롤러에 주게 됐을 때 이 계속 이 반복을 하면서 최종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근데 구 시 실험의 파라미터 수는 좀 이 데이터 셋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수는 1088로 설정을 해 놓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는 이제 실제 그 환경이 아니라 꿈속, 즉 뭐 가상 환경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을 실제 환경으로 전이를 해서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타워에 대한 실험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워 값이 낮을수록 virtual score는 가장 높습니다. 즉 가상 환경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제 실제 환경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성능을 다시 측정을 했더니 성능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타워 값을 조정을 해 가면서 확인을 했을 때 어 이 액추얼 스코어 기준, 즉 가상 환경에서 학습된 성능의 그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학습을 했을 때 스코어가 좋을수록 이 버추얼 세팅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치팅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 타협값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 환경에서 사실 성능이 가장 좋아서 이 타워 값을 0.1로 세팅을 하면 좋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가상 세계를 지팅을 했다. 즉 메모리 이 파트가 뭔가 결정론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몬스터가 아예 파이어볼을 안 쏘는 상태로 고착이 되게 되었고 이 컨트롤러가 이런 허점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가상에서는 이제 2100 점을 만점을 달성을 할 수도 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이 폴리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을 때는 아주 낮은 점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워 값을
너무 낮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험의 경우도 앞서 그 카레이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100번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이런 이 진화 학습의 방식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바로 잘 찾고 좀 안정화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이 모듈이 왜 필요하고 왜 이런 진화 학습 방식을 채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논문에서 이제 강점으로는 실제 환경 상호작용을 좀 최소화하고 이후 훈련은 전부 가상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샘플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카레이싱 V0를 기준으로는 보면 2018 년도에는 이 906 점, 즉 900점 이상을 받은 연구는 당시 처음이라고 하면서 당시의 소타 기준 838점 대비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듈식 설계를 통해서 이 비전 메모리 컨트롤러를 각각 분리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뭐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또한 이 세개 모델 즉 가상 환경이 3개 모델이 완성되게 되면 이 에이전트를 무제한으로 가상 훈련이 가능하게 되면서 계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사람의 뭐 뇌나 이런 인지적인 구조를 좀 모방을 해서 이제 좀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좀 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한계로 봤을 때는 이제 이 VA의 테스코어는 무관한 특징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치팅 문제, 즉 컨트롤러가 이 메모리 모델의 내부 상태 전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에서만 좀 더 잘 발동하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제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마다 이 타워 값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한계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어떤 타워 값을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다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좀 더 나중 퓨처 임팩트로는 반복적인 학습을 좀 더 언급을 하고 또한 인간의 호기심 즉 M이 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직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으로 활용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스스로 낯선 것을 탐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이런 호기심을 좀 더 넣어서 좀 더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더 큰 모델 지금의 컨트롤러는 사실 매우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더 큰 모델로 확장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로 통해서 이 논문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아마도 발표할 드리머 V2, 드리머 V3 등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지면서 모델의 크기와 성능이 아주 크게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큰 모듈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인간의 구조와 유사하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눈의 감각을 비전 모듈로 활용을 하였고 저희가 기억하고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이 파트를 메모리 파트 MDN-RNN을 활용을 해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빠르게 반응하고 반사적인 판단을 하는 파트를 이제 활 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를 좀 보게 되면 이 논문을 통해서 세계 모델 즉 워드 모델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모델 기반의 reinforcement learning의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제가 이 연구를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궁금증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해 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 외 레퍼런스들과 참고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네. 음. 음. 제가 이해했던 걸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저도 코드를 사실 한번 확 돌려보긴 했을 때 이런 프레임 단위의 동영상이 이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environment 이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거를 다 그냥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한 영상을 이제 각각의 이미지들을 VA에 넣고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비디오 영상을 그냥 이미지 프레임 단위로 다 잘라 버리고 현재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걸 컨트롤러에 넣고 얘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미지 그다음 프레임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또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강화학습을 뭐 실제로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아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 네네.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네 그런 영상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네. 또 네. 네네. 아닙니다. 혹시 또 네. 피드백 주시면 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 추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네. 너무 설명 너무 잘 들었고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발표였습니다. 아 그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그 모듈별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이 반사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저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근데 본 논문에서는 V랑 M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좀 위주로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VM 그리고 C를 더 고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액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아까 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환경이 어려울 때 액션을 더 잘 했을 때 '이 에이전트가 더 좋은 에이전트가 아닐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걸 봐서는 오히려 그런 액션이 더 좋은 액션이니까. 그래서 근데 뭔가 리뷰를 봤을 때 C를 고도화 뭔가 고차원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따로 생각이 혹시 리뷰를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으시면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왜 이 컨트롤을 너무 간단하게 구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본 논문에서도 제가 언급은 했지만
컨트롤러를 뭐 깊게 했을 때 성능이 좀 뭐 그렇게 미미하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서 '아 왜 고도화를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본 논문에서 좀 핵심적으로 아마도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은 그 비전에서 나왔던 이 Z 벡터와 음. 그다음에 메모리에서 그 메모리 파트에서 나온 이 H 벡터가 이 벡터들만으로도 이미 잘 에이전트에 입력으로 넣었을 때 이미 기억을 잘하고 얘는 이 환경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는 깊지 않아도 복잡하지 않아도 이 피처들이 이미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음. 식으로 저는 쪼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뭔가 의도 이해했습니다. 아 네네. 약간 저 의도 이해했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예. 아마 후속 논문으로 뭔가 좀 빌드업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한번 드리머 네. 논문에 네. 뭔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뭔가 똑같은 네. 의문을 가졌다고 하니까 제 생각이 뭔가 음. '틀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마도 본 연구가 아마도 처음으로 인간의 처럼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깐 사실 이 컨트롤러에 집중하지 않고 이 비전과 저는 메모리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사실 좀 느껴져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저도 다 그 뒤에 논문은 안 읽어 봤지만 거기서 더 언급되면서 뭐 개발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합니다. 음. 그럴 것 음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거 피거 6번 제가 보고 있는데 네. 6 번. 여기서는 좀 그 MDN이 그 네. ZT+1 벡터를 반환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피거 8 번은 보면 이제 BA에서 나온 Z 벡터가 바로 컨트롤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 피거 6 피거 6 번은 이제 T+1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여기가 음. 헷갈렸어요. 어 네. 제가 한번 논문을 같이 보면서 좀 봐도 될까요? 제가 켜 놓은 논문이 그 뉴립스 버전이라서 잠시만요. 아 피규어 6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아 네. 여기서 어 네 여기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ZT+1이 그 네. 메모리 모델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를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다음 시점에 네. 다음 시점에 그런 Z 벡터를 나타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피거 8에는 이제 컨트롤러 안에는 이제 Z와 H만 들어가니까 이 Z+1이 어디로 가는지 음.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여기 Z 사실 이 VA에서 나온 Z 벡터는 여기 컨트롤러에도 입력을 주고 이 Z 벡터를 이 RNN에 넣어서 사실 계속 학습을 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 보면 어 여러 장의 이미지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비디오 영상의 경우는. 근데 과거 이미지 즉 현재 과거 이미지가 뭐 ZT-1 그다음에 현재 이미지가 ZT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다음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이 히든 레이어를 학습을 하는 이 메모리 뱅크를 좀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어 좀 설 좀 네네. 설명이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히든 벡터만 여기서 가지고 나와서 컨트롤러에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좀 어렵게 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서 히든 벡터만 이제 네.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는 맞 거가 맞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RNN에서도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RNN에서는 사실 연속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 MDN 빼고 그 MDN의 뭐 아웃풋만 어떻게 보면 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는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를 중요하지 않고 여기 RNN에서 히든 벡터를 어떻게 학습을 했냐의 그 벡터만 가지고 와서 컨트롤러에 넣어 줘서 그 히든 레이어가 이미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으니까 과거에 과거에 연관성이 있는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에서 이 히든 벡터만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어 네. 네 한번 말해 보면 그러니까 네. H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결국에 미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고 네. ZT+1은 이제 어 나중에 이제 가상 환경에서 훈련할 때 ZT+1로 뭐 이거를 디코더에 넣어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습하는 건가요? 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게임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지금 현 시점의 이미지를 Z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ZT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무슨 뭐 앞으로 가거나 총을 쏘면 그다음에 이 화면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네. 그 바뀌어진 화면이 이제 ZT+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의 학습하는 것은 이 현재 이미지를 넣고서 그다음 이미지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 벡터들 현 시점에서 미래로 가기 전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벡터를 학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현 시점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만약에 현 시점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현 시점의 이미지의 벡터는 Z 그다음에 현 시점의 이미지를 보고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 연관된 피처는 이제 H 그리고 이 H가 같이 겹쳐져서 컨트롤러로 들어가면 현 시점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미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에이전트를 계속 학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저도 이 강화학습을 잘 몰라서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쪼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가상 환경에서는 이게 데이터셋이 정말 크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약간 이게 막 만 번의 시행 그 폴리시를 통해서 한 번에 확보를 하고 그래서 1회 폭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약간 파인 튜닝을 하는 느낌이어서 가상 환경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만 번의 그 로봇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에 나온 코스모스나 이런 것들도 되게
대량의 데이터셋으로 뭔가 밀어붙인 느낌이 좀 되게 컸었는데 '얘도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온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논문이었어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 어. 네. 요즘 트렌드도 뭔가 일단 데이터가 많으면 좀 잘 되는 느낌이어서 이 논문도 약간 그걸 시초를 그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지 아 네 저도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그런 네. 느낌의 시초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네. 듣지 않았 그래서 1 회통만 학습시켰다고 했을 때 네. '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확실히 좀 옛날 '너무 옛날이긴 하구나.'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그 VA를 학습하는 그 사이즈가 64 바이 64 인데 이럼에도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는 게 네. 요즘은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음. 맞습니다. 네. 저도 줌이 나오고 나서 우선은 저도 그 아까 동영상 레이싱 보여주셨을 때 그때 막 네. 이상하게 도는 거 보고 '엥?' 이랬는데 이게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한 모델이라니까 '아 옛날이긴 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상하게 돌 때.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엥?' 음. 음. 네.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뭔가 강화 학습도 좀 연구를 하나 그냥 진짜 토익 프로젝트를 하나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앞서 이런 코드도 한번 사실 돌려는 봤었는데 여기서도 음. 느낀 게 V 제로는 이제 실행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을 안 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거진 10 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게 들었고 제가 강화학습 쪽을 거의 잘 몰라서 논문 초반부에 나오는 그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 부분이 쪼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 네. 네.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논문에서 봤을 때는 그 비전 부분이랑 메모리 부분은 파라미터가 커서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 있고 컨트롤러 부분은 파라미터가 적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혹시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쪼끔 알고 계신 게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음. 네. 그것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잘 이해를 사실 못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냥 찾아봤을 때 이런 강화학습의 경우는 네. 그 가운데 보상을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안 보여주고 즉 최종 점수만 보니까 어떤 행동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각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게 보고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수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쪼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딱 음 그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네. 때는 비유를 좀 하자면 게임을 한 판에 뭐 1 시간짜리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결과가 이겼을 때 어떤 부분을 잘해서 이겼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음. 어렵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음. 아닌지가 음. 쪼끔 헷갈리더라고요. 음.
어. 어. 그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는 강학습 책에서는 그 공로할당 문제를 강학습은 이제 과정을 평가하는 게 가능하고 그 진화 알고리즘은 이제 결과만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 공로할당하는데 진화 알고리즘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음. 아 그러면 모델풀이라는 게 어떤 그 과정을 모르는 강화 학습의 종류가 될 수 있을까요? 모델풀이는 이제 환경이 없는 강학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델풀이라는 게 그 모델이 이제 환경에 대한 모델이라는 의미라서 네. 환경에 대한 모델이 없는 강학습이고 이제 그 모델풀이라는 방법이 이제 모델 베이스 강학습으로 가기 위한 약간 기초 요소, 빌딩 블록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강학습을 거의 문외한 수준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한번 이 기회에 좀 공부를 많이 해 봐야겠네요. 답변 아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 지금 공부하고 있어 가지고 네. 저도 지금 궁금해서 그냥 AI한테 물어봤는데 네. 약간 이런 의미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프리 방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 모델이 없어 가지고 모델이 약간 직접 해 보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만약에 파라미터가 적다 많다를 비유를 하면은 그 게임을 할 때 버튼 3 개만 있거나 아니면 버튼 1000 개가 있다 이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버튼 3 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은 그냥 하나하나씩 눌러 보면서 시행착오로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이제 버튼이 1000개 있다 하면은 이제 무슨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로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델 프리 방식으로는 "파라미터 수가 적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추가하면은 이 논문은 아예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을 푼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약간 포기한 느낌? 왜냐면은 마지막 결과만 보고 그냥 뭐가 좋은 폴리시인지 결정하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선택이 좋냐 이거는 애초부터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 가지고 얘는 아예 크레딧 어사이먼트 문제를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 문제를 아예 풀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음.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쪼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왜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한지 알겠네요. 뭔가 모델 베이스 방법론은? 아닌가? 음.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뭔가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아. 음. 그쵸. 아니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그 표현을 사실 VA에서 그 환경 자체를 잘 이해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environment를 더 fully 이해할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VA를 학습을 할 때는 이 뭐 비디오가 저도 사실 몇 초짜리를 어떻게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뜯었는지 사실 제가 거기는 잘 이해를 못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10만 장의 뭐 만 장의 이미지들로 VA를 학습을 했다고 해서 그 전체 이 environment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던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음. 논의 역할은 하지만 논의 역할을 하기 전에 그냥 이 전체는 이런 구조의 이런 느낌이야를 먼저 주입했던 것 아닐까
생각. 음.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제가 비디오 쪽을 데이터를 한 번도 안 다뤄보니까 이게 비디오 쪽에서 이 약간 만장십만장이 몇 초 정도이고 약간 이런 게 감이 잘 안 오네요. 음. 저도 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카레이싱 데이터 자체가 사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서 음.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 음. 이상입니다. 저희 그럼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요 저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는 걸까요? 정원님? 네 네.